최근에 기상활주 모습이 공개됐을 때 또 뭐 엄청난 댓글.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 자동차 간 것 같은데. 예. 건국 이래 자주국방 최고의 전략 무기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진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난 4월 시제기를 출고하는 쾌거를 이룬 지 1년 3개월 만에 감격스러운 첫 비행 시험을 이제 마침내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모두에게 박수! 예. 이 항공우주 관련 정말 예. 빅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료 성공한 데요. 그렇죠. 벌써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네. 작년 2월에 저희가 같이 하천에 있는 카이 본사에 내려가서 그 주인공인 KF-21 1호기를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럴 때 다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고 이제 그런 감격스러운 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뜨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아이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 편성에서 오늘 이제 KF-21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게임 시청자분들이 뭐 당연히 열띤 응원과 격려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작년 이제 KF-X 뭐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원쌤께서 이거 비행기가 이게 사실은 이게 땅에서 떨어질 때까지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짜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뜬 다음에 제대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닿을 때까지가 더 중요하군요. 뜬 다음에 못 내려오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시제기 출고하고 이제 1년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요. 예. 일단 전투기는 우리 우주 로켓과 더불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극한의 기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KF-21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간 물건들만 해도 표준품이 22만여 개. 요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리벳, 볼트, 너트의 표준품 있잖아요. 네. 그리고 7천여 개의 구조물, 그리고 1,200여 개의 배관, 뭐 유압 배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그리고 250여 개의 전기 배선 다발. 이건 전기 배선 다발이 250개가 들어간 거죠. 예. 이거 와이어 하니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험은 또 무한 반복. 계속 한 번만 떴다가 한 번만 살아서 내려오면 안 되니까요. 계속 이제 안정되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 사진이 지금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KF-21 시제기 4호의 연료 개통 시험 장면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건물에 설치된 공중 구비 장치를 기체와 연결해서 6톤에 달하는 연료를 주입하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와, 6톤이요? 보통 우리 고급차 뭐 50리터, 60리터 얘기하는데 100배가 들어가는 거죠. 정유차 수준인데요, 6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케이블과 연결선을 통해서 다양한 계측 시험 장비하고 또 컴퓨터에 나오는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조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우리는 봐도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그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 급유했을 때 연료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 장치가 오류 없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공중하고 지상의 상황을 또 구분을 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급유한 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시동 걸고 가야죠, 이제. 출발. 근데 가려면 뭐가 가동돼야 됩니까? 엔진이 제대로 가동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난 6월 27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거는 지금 이제 영상 보고 계신데 지금 이 화염이 엄청난 화염이 지금 보이고 있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엔진 가동 시험, 엔진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진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왼쪽 엔진 노즐에서 분홍빛 화염 줄기가 거세게 지금 뿜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이 최대 출력을 내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애프터버너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 테스트입니다. 이 엔진이 보면 이 추력이 상당합니다. 2만 파운드의 추력을 갖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이고요. 이게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두 기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엔진을 통해서 최대 음속의 1.8배, 그러니까 마 1.8의 최대 속도를 갖고 있고 항속거리는 2,900km 가량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솔직히 그 현재 우리 보람의 성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카이에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지금 뭐 산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파 속옷이잖아요. 상당히 뿌듯하여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많이 업돼 있으시죠. 경사떡이네요. 거의 3달 다 된 얘기인데 엔진에 이제 처음으로 시동을 한 다음에 그걸 축하하는 면에서 우리가 잔치떡이죠. 잔치떡을 그 산하업체에서 만든 거래요. 카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것까지 만듭니까? 보람에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우리 훈련기도 만들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거 저희가 할게요. 아니 이렇게 떡 만들기 시작하면은 몇 번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험 직전이 되면 굉장한 긴장감이 생길 거예요. 제가 누리호 쪽은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발사하기 직전에는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항공 쪽에는. 모든 인터뷰가 중단되고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로 긴장이 되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직전이 되면 저 내부에서 떡을 넘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했죠. 솔직히 요즘도 차 사면 이렇게 막 막걸리 뿌리고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퀴에다가 솔직히 고사 같은 거 지냅니까? 누리호.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절대 아닌 거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과학적인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징크스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면도를 하면 뭐 그렇게 있다 그래서 면도도 안 하거나 뭐 속옷도 안 가리고 시험 볼 때도 그런 거 며칠 동안 목욕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때 저희가 그 사전 방문할 때도 뭐 그 몇 대가 있었는데 시제기는 총 몇 대가 준비되는 겁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목적의 시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 시험용 6대 그리고 구조 시험용 2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것들을 많이 봤듯이 비행 시제기는 말 그대로 이제 비행을 하기 위한 온전한 시제기인 거고요. 단좌 좌석 하나 4개, 복좌 2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구조 시제기는 뜨진 않고 이제 기체 구조의 적정 하중이나 이제 수명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진동을 이제 16,000번이나 가하고 충격을 주고 이러면서 뭐 내부에 뭔가 뭐 떨어지고 뭐 고장나고 이런 게 없나 이런 거 확인을 하는 거죠.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기체. 요건 이제 시험을 마친 뒤에 이제 전시 연구용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5호기는 비행 시험용 시제기죠.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나중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또.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지난 6월 27일에 엔진 최대 출력 시험의 성공으로 사실상 뭐 이륙 뭐 준비 마친 거 아닌가 되는데 벌써 한 뭐 방송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속, 중속, 고속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달리는 지상 주행 시험이 된 거죠. 7월 8일 날 말씀하신 대로 KF-21 시제기 1호기 이게 이제 공군 제3 훈련 비행당 활주로에서 저속으로 이동한 다음에 활주로를 이륙하기 직전의 속도까지 내달리는 소위 하이택싱 시험이 공개됐거든요. 제3 훈련 비행단이요?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천에 바로 근처라서요.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거 무슨 뭐 또 날아서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동했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거는 6일인데 엠바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일 날 언론에 공개 보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건 이제 7월 8일인데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거는 이제 7월 6일에 있었죠. 네. 조종석 하단에 잘 보시면 태극기하고 인도네시아 국기가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아직 우리가 대금은 다 받지 못했지만. 여기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도 이거 보고 있겠죠? 인도네시아. 보고서 부담을 몇 개 하죠. 네. 저희는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를 합니다. 약속 지킵니다. 참고로 온라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왜 여태 안 지키냐.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애초 계획에 약속 지키셔야죠. 예. 주행 시험을 할 때는 꼬리 날개의 일종인 그 수직 미익의 효과가 발생하는 속도를 또 확인하는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고장 이런 비상 상황을 고려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한 비상 제동 케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항공기 후방에 설치된 후크하고 약간 그 항모 이럴 때 보시면 좀 잘 기억이 나실 텐데 네. 제대로 걸리는지를 이제 살피는 이런 시험을 이제 지상에서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또 이 전투기 관련해서 영화적으로 보면 우리 그 톰 크루즈 형님의 이게 탑건 매버릭이 막 진짜 막 완전 대박이잖아요. 네.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테스트 파일럿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광일 것도 같은데 그 보람의 테스트 파일럿이 된다는 거는 근데 어떤 분이 테스트 파일럿이 되는 겁니까? 테스트 파일럿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아무나 못 하고요. 정말 베테랑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데 일찌감치 이제 공군에서 2명, 카에서 2명, 총 4명의 테스트 파일럿이 이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이 첫 비행의 주인공은 이제 공군 52 시험평가전대의 안준영 소령이 당첨이 됐습니다. 안준현 소령님이요? 정유적군요, 일단. 네.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4분의 이제 테스트 파일럿들은 이제 KF-21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계통과 관련된 그런 교육은 물론이고 이 KF-21 설계하고 비슷한 게 이제 사실은 FA-50이 있어요. 카이에서 만든 비행기고 그러다 보니까 FA-50 경공격기로 실제 이제 비행 훈련도 이제 받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최상의 그 비행 특성 구현을 위한 비행 제어 시뮬레이터 그리고 이제 HQS라고 그러죠.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 그리고 또 이제 실제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터는 이제 CPT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칵핏 프로시더 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그 카이에서 했던 게 그 둘 중에 뭡니까? HQS예요? HQS를 우리 전 MC께서 직접 해보셨죠. 네. 사실 그 솔직히 원쌤 하셔야 되는데 방송적으로 제가 리액션이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시는 거 보고 우왕좌왕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안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게임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옆에서 봐주시는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시뮬레이션 상은 이게 뜨는구나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텍스트 파일럿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유사시에 또 엄청난 걸 책임지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건 뭐 말도 못하죠. 뭐. 일단은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탑건. 우리 뭐 그런 표현을 뭐 안 쓰는. 진짜 탑건이네, 진짜 탑건.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하시는 거고요. 안준현 소령 외에도 시제기 조종사 4분이 또 계속 계신 거죠.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 책임이 너무 막중한데 순서를 보면은 1호기가 이제 처음에 날아올라서 그 시험 비행에 최초 비행에 성공을 하고 나면 6대 시제기가 순차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뭐 그날 계속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4년간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완료하게 돼 있죠. 뭐 최초 비행하면 뭐 이렇게 성공하면 뭐 당분간 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연달아 계속 하는군요. 진짜 빡센데요. 한 번은 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조건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2,200회 이상 실시되는 이 비행 시험이야말로 사실은 KF-21 개발의 최대 고비. 이제 뭐 9.5분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초고속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 지상에서는 모르던 보이지 않던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알아봐야. 이건 누리호 때도 그랬지만 이거 모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고 절대로 실수할 것 같지 않지만 막상 뛰어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결함을 해소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엔지니어분들이 낮에 비행한 결과를 가지고 그날 밤샘 분석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2,200여 회가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와, 진짜 피 말리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미국의 이제 F-22나 F-35 이런 스텔스기 개발할 때도 뭐 수백 건, 수천 건의 오류들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또 세계 최강의 전투기 우리 F-22 랩터의 경우만 해도 시험 비행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이 여러 차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시제기가 2004년 12월 20일에 넬리스 공군기지, 이게 이제 저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죠. 여기를 이륙해서 야간 시험 비행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비행 조종사는 탈출을 하고 항공기는 네바다 사막에 추락을 해서 폭발을 했는데, 이 사고 뒤에 미 공군은 당연히 추락 원인을 찾을 때까지 이제 그 같은 기종 비행을 이제 금지시킨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험 비행은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떠서 안전했다고 그 다음에 추락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도 이미 기본 훈련인 KT-1 그리고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거기서 또 많은 시험 비행을 했죠. T-50의 경우는 2002년 8월 22일에 이제 첫 비행을 했는데 2005년 8월에 양산기를 출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3년 가까이,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때는 시제기가 4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T-50만 해도 1146번의 시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기인데도 이 정도로 많은 시험 비행을 했기 때문에 비행 과정에서 많은 이제 오류들, 결함들을 발견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은 이제 T-50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카이가 있기 때문에 KF-21도 잘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T-50 그리고 뭐 KF-21 이렇게 뭐 기술과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T-50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다시 이번에 보람에도 역시 뭐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본 게임 녹화 갔을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T-50 개발했을 때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 KF-21을 개발할 때 그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침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본게임 제작팀 우리 작가님들께서 카이 김찬조 KF-21 시험 계획 팀장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답니다. 매우 중요한 분이신 것 같은데 타이틀을 보니까 시험 계획 팀장님이시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통화도 안 되시는 분인데 우리 본게임 제작팀이니까 아마 통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T-50 때부터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때와 비교해 T-50 때와 비교해서 뭐가 제일 달라졌느냐 이거를 열심히 취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T-50은 사실 이제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만든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쪽에 입김이 큰 거죠.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의 입김이 이제 클 수밖에 없었고 뭐 이른바 뭐 보이지 않는 유형부형의 이제 갑질 비슷한 것도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F-35에 대한 절충기역, 그러니까 F-35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40대를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이 카이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카이에 와서 우리 KF-21 개발을 이제 도와주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T-50과는 완전히 다르죠. T-50은 아까 말씀드린 록히드 마틴에서 원래부터 이제 그 지원해 준 거고 KF-21은 우리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만든 전투기니까 록히드 마틴 기술자는 어떻게 주류가 아니고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경하면서 뭐 좀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는 뭐 이제 그런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타치 상황이랍니다. 노타치가 아니라 좀 타치를 좀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처음 만들어보는 전투기니까 그쪽에서 이제 훈수를 해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냥 한국에 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도움 주러 왔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얼핏 이제 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KF-21이 4.5세대 절반의 스텔스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록히드 마틴도 F-16이나 이런 거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아마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게요. 떡도 좀 돌리시고 사천 좋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가면 뭐 이렇게 경치 좋고 하니까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한도 그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리는 건 에이사 레이더 아닙니까? 에이사 레이더가 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또 역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에 카이 방문했을 때 SIL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랩이라는 지상의 항공전자 통합 시험실에서 뭐 시스템 검증이 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지금 뭐 어느 상황입니까? 네, 그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에이사 레이더는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했잖아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잉 737을 개조해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테스트베드 항공기, 시험 비행 항공기를 준비를 해서 남아공에서 이제 10차례 정도 시험 비행을 했고요. 그래 이제 올해 이제 이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근데 737 여객기하고 똑같은데 앞부분만 달라요. 앞부분에 뭐 오리 주둥이처럼 참새 같기도 하고 앞이 좀 그러네요. KF-21에 장착되는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가는 레돔하고 똑같은 형태고 똑같은 크기, 똑같은 형태고 그 안에 KF-21 들어가는 에이사 실제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 상태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남아공에서는 이제 최대 탐지 거리 등 기본적인 성능만 테스트를 했고요. 지난 3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총 50여 차례 이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 62개 항목에 걸쳐서 시험 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당연히 하늘에서 적 항공기를 탑재하는 공대공 탐지 모드 또 뭐 탐지한 다음에 추적하는 뭐 그런 역할 그리고 따라고 그러죠. 합성 개구 레이더의 성능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 땅에 움직이는 표적 그다음에 공대해 바다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테스트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지난 3월에 여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마침 우연이요? 열심히 섭외를 해서 가봤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콘솔들이 여러 개 설치돼서 말씀드린 그 62개 항목을 테스트할 때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보완할 건 이제 보완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인천공항에서 뜨는데 실제로 이 공역이라고 그러죠. 이 비행기가 떠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서해상에서 하는데 공군 훈련장을 소위 파트타임으로 빌려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군도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까 뭐 50여 차례 비행이라고 그랬는데 횟수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타이트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 실제로 KF-21 시제기에 요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뜬 상태에서 비행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2026년 상반기까지 KF-21 1단계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 앞에 에이사 레이더 그걸 이제 우리 보람에 이제 달면서 제대로 또 시험이 또 진행되겠네요. 네, 에이사 레이더 개발 성공은 우리 전투 개발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에이사 기술이 있다 또는 없다,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한 획 굵은 한 획은 당연히 우리가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옆에 약간 곁가지들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투경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좀 확보를 했으니까 가진 자의 여유라는 게 생기는데요. 무기 도입 시에 국내 개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도 그 가격을 깎을 수가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가 만들겠다가 되니까 그렇군요. 매번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가격 협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입장에서 진정한 갑으로서의 위신을 살리면서 이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종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면 안에 이제 MFD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화면 구성이나 각종 심벌,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을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 화면에 있는 모든 초기 화면이 전부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걸 바꿀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잔뜩
그렇죠. 로컬라이제이션이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한글화가 되거나 이런 거 있겠지. 우리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A사 레이더를 우리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종사가 원하는 형태를 다 바꾸고 조종사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U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한 사실 이게 뭐 조종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들어보니 격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데 장점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런 중요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A사 레이더 외에도 탐색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등등 최첨단 하이테크를 달리는 차세대 전투기들은 앞으로도 무인기와도 또 세트, 또 합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저희가 본방야사에서 새롭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로운 무기가 개발될수록 전장의 판도는 해마다 바뀌고 있죠. 항공전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는 단연 이것이 꼽힙니다. 유인 전투기보다 앞서 정찰을 하고 위험 지역에 나가 전투를 하는 등 유인 전투기의 호위무사, 바로 무인 전투기죠. 첨단 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 생각보다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무인 전투기의 역사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한 1903년보다 훨씬 이전인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기구를 발명한 프랑스인 조셉 몽골피어는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 1792년 열기구를 이용해 영국군 배 무기를 떨어뜨리는 계획을 최초로 제안했는데요. 당시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죠. 그러다 1849년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제국군이 200개의 열기구에 14kg의 폭탄을 타라 베니스를 향해 투하하기로 합니다. 과연 열기구는 목적지를 향해 잘 날아갔을까요? 어이없게도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단 한 개의 폭탄만 베니스에 명중했고 나머지 199개는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발상은 좋았지만 모든 건 날씨에 달려 있었던 무인 열기구 작전. 눈 감고 아무데나 폭탄을 던져도 이것보단 잘 맞을 것 같네요. 조금 더 현대적인 무인기다운 무인기가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8년입니다. 미국 전기 기술자 찰스 캐터링이 개발한 캐터링 버그가 바로 그것인데요. 날개 길이 4.5m, 폭탄을 포함한 무게 240kg, 포드에서 만든 4기통 엔진을 사용했고 80km의 속력으로 64km 거리를 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조종사 없이도 자동 조종 모드로 설정하면 혼자서 비행한다는 것. 이게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캐터링 버그의 자동 조종 모드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날씨를 고려해 미리 정해진 엔진 회전수를 프로그래밍해 놓고 목표 회전수에 도달하면 날개가 접히고 엔진이 멈추면서 목표 지점과 충돌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었죠. 대신 한 번 발사되면 경로는 바꿀 수 없었고 딱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다 보니 캐터링 버그를 이용한 작전엔 금전적 부담이 따랐죠. 캐터링 버그는 영국 육군 항공 정찰기에 응용돼서 독일군 진영을 항공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50대를 양산하는데요. 양산 후 얼마 안 돼 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의 활약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무인기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후 무인 항공기에 대한 연구는 잠시 시들해졌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비행기 형태의 무인 폭격기가 활용되면서 다시 연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 위성 항법 장치와 자동 항법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무인기가 나오게 되죠. 유인기 운용 대비 높은 경제성과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비행 사고를 예방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덕분에 무인기 연구 개발은 계속되었고 현재 5세대 스텔스 무인기까지 진화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저가형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를 개발 중인데요. 향후 발키리는 강력한
방공망 지역에 F-20이나 F-35보다 앞장서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레이더 및 방공 무기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렴하게 대량 양산하여 기존의 항공 공격 임무를 대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하니 미래 항공전에서 많은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잉사와 호주 공군도 로얄 윙맨이라는 무인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데요. 로얄 윙맨은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라는 의미인데요. 이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 AI가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 작전이 가능하답니다. 위협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 유인 전투기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가오리 X라는 무인 전투기가 70%가량 개발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 10톤에 달하는 크기로 대형 무인기인데요. 속도는 마 0.5 이하, 최대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로 고도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오리 X는 내부 무장창에 각종 미사일과 KGG-B라는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엔 KF-21과 가오리 X가 함께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희 팀이 따로 취재해본 결과 가오리 X에는 KF-21과 멈티하는 기능은 없는 상태고요. 향후 KF-21과 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인 전투기의 기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미래에는 레이저 무기와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이 결합된 6세대 무인기가 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스펙만큼이나 무인기의 활약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테러 용의자 사살부터 수송, 공중급유, 전략공격, 공대공 임무까지 그 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유인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무인기도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200년 전 하늘을 나는 폭탄 수준에서 항공전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된 무인기, 무인기의 눈부신 발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무인 전투기가 사실 미래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오리라고 불리는 이제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머지않아 뭐 한 10여 년 내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KF-21과 무인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멈티 유무인 복합 체계도 우리가 이제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모습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KF-21 멈티 같이 움직이는 무인 전투기가 가오리 X로 한때 좀 알려져 있었고 영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그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그런 홍보 영상을 작년 10월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엄청 그 멋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시고 진짜 그거를 개발할 전문가께서 이제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가오리는 원쌤 잘 아시지만 일반적인 스텔스기, 전형적인 전투기나 폭격기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후지꼬리 날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무미익의 경우는 고난도 기동, 이 앞에 전투기를 따라가는 그런 기동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 중인 발키리나 아니면 호주하고 보잉사가 개발 중인 로얄 윙맨의 경우도 보면 후지꼬리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B2 스텔스 폭격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투트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오리 X는 스텔스 전투기 또는 정찰기로 개발하고 KF-21과 움직일 멈티를 할 무인 전투기는 미국의 발키리나 뭐 비슷한 형태로 따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아마 우리가 무인 전투기 또는 정찰기를 앞으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KF-21 그리고 가오리가 호위무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호위무사가 될 역할은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꼬리 있는 맞습니다. 거로.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돕기 위해서 그냥
심층 검토 없이 일단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 영상인데요, 사실은 네. 뭐 영상인데 뭐. 자 역시나 뭐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가오리 X 활약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KF-21과 관련해서 일단 무기 중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야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타겟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이 지난 3월 25일에 네. 제 14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제 KF-21에 장착해서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의결을 했거든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 사업이 1차, 2차 당연히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긴급 대응을 위해서 1차 사업으로는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 운용할 수 있는 독일제 타우러스 350K를 국외에 도입해서 전력화하는 그게 1차였습니다. 그럼 도입하는 거였군요. 네네. 타우러스 실전 배치가 돼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운용하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사업이 바로 KF-21 장착용인데 요건 이제 국내 개발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 기술 성숙도하고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보면 ADD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 시제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는 상태고 현재 개발이 이미 착수했고요. 예. 예. 현재까지 이제 탐색 개발 단계인 그런 상황이 있죠. 탐색 개발 단계면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뭐 어떤 단계란 얘기예요? 탐색 개발 단계인가요? 네, 실체가 있죠. 예.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이 무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2019년 그 아덱스에서 실물 크기 모형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2021년에는 아덱스에서 이 장공지 2 이름이 철룡이라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저기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위협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순항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 타우러스 350K 대비해서 발당 단가는 낮은 대신에 이 최대 사정거리라든지 정확도, 위력은 비슷한 수준 또는 이제 그 이상을 뭐 목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철룡이 세간의 관심을 한번 또 크게 모았는데 작년 9월 15일에 정말 우리 무기 개발사에 있어서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때 잘 아시는 SLBM 시험 발사에 예, 성공했는데 SLBM에 묻혀서 사실 다른 중요한 것들 몇 개 이제 중요한 무기들이 좀 그 가려진 면이 있는데 워낙 세긴 했어요. 예, 그때 뭐가 또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현무포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이 있었고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리 본 게임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 이 장공지도 있었어요. 그때 장공지가 F4 팬텀기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데 장공지 실제 탄두를 단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좀 활공하는 건가? 활강? 예, 잘 보시면 미사일 뒤에 엔진이 점화가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활강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 폭탄처럼. 예. 활강해서 날아간 상태인데 이렇게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한. 와, 아니 활강인데 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있다 이렇게 입력해서 그냥 가는 건가요? 입력해서 이제 날개를 조정해가면서 이제 목표물을 명중시킨 건데 이 활강해서 비행한 거리도 비밀로 돼 있는데 그렇게 짧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꽤 긴 거리를 이제 날아갔고 왜 이렇게 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엔진까지는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엔진을 장착해서 앞으로 이제 추가로 계속 시험을 할 건데 사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국산 장공지 미사일 뭐 실체도 없다. 아직 멀었다 이런 기사들도 좀 꽤 있었는데 이 이제 시험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F-21의 경우는 기본적인 공대공 임무를 위주로 하는 블록1이 26년부터 28년까지 40대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28년까지 이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게 돼요. 2단계 개발 중에서. 그러면 28년부터 32년까지 나머지 80대, 그래서 총 110대를 생산하게 되는데 철룡 미사일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대지 능력을 갖게 된 다음에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8년 이후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2028년까지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개발이 안 되면 KF-21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된다. 이런 이제 우려도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개발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블록 1, 블록 1에는 어떤 무기들이 장착이 됩니까? KF-21의 무장 탑재력은 7.7톤 정도 되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내용은 현재까지 12종이고요. 예.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 미티어, 독일 딜사의 AIM-2000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9종은 미국산 GBU 계열하고 MK82, 84 그리고 국산의 KGGB 폭탄 이렇게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UAE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네. 여기 뭐 철룡까지 이렇게 막 더해진다면 확실히 우리 또 K방산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아닙니까? KF-21 전투기를 수출하게 될 때 그 도입국에서는 전투기 자체 성능 외에 거기에 장착되는 공대공, 공대지, 특히 공대지 같은 경우 이제 전략적인 타격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무기들이 있냐고 많이 옵션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천룡이 있으면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말씀하신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KF-21 수출하면 역시 또 인도네시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엔딩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무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대량 가격이 높아져서 팔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또 개량에 필요한 연구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럼 사실 뭐 그런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작년 11월에 이제 분담률 비율을 20%로 유지를 하되 그중 30%는 현물로. 뭐 파묘 얘기가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동 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죠. 서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실제로 연체금 상환을 위해서 재무부에 8천억 원 정도 되는 현재 연체 중인 예산을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 뭐 이런 문제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었대요. 그래서 뭐 진심인 것 같긴 해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KF-21의 첫 비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쪽 기술진하고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 39명이 지금 경남 사천에 카이에 와 있거든요. 판이 깨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언제 받느냐? 이 부분 같은 게 아까 그 우리 태극기랑 인도네시아 국기도 같이 붙여놨지만 그렇게 좀 약간의 무언의 압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도요. 솔직히 뭐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전투기가 우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뭐 수류탄을 이렇게 뭐 손으로 집어 던져서 뭐 폭격 아닌 폭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었는데. 자, 끝으로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파이널리. 예. 그 옛날 제 또래들은 다 기억할 그 제공호.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줄 알았잖아요. 첫 국산 전투기 제공호 뭐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라모델도 그렇게 나왔고 사실은 지금 근 40년이 지난 이제 진짜로 그게 실현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 뭐 2,000회 이상 시험 비행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또 하나 이제 전에도 좀 얘기했었지만 KF-21의 의미는 그 전투기 자체의 성능 플러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소위 독침 전략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 뭐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탄도 미사일을 올라오는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체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KF-21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면에서 또 KF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부 뭐 또
질탈권 해야 되겠지만 성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 이게 와 있다면서요. 그 파일럿 기술자들 와 있어요. 예.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설마 숙박비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죠? 왜 웃기만 하세요? 왜 웃기만 해야 되고? 아는 법 없어. 뭔가 민감한 문제가 아는 법 없어. 민감한 문제가 나오실까 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데 이거.